누에는 왜 고치를 떠나지 않는가? 윤정모. 다시 부엌 창문으로 다가섰다. 돌 계단에서 이어져 내려간 우리 집 뒷길. 그 오른쪽엔 길게 뽕밭이 가로 누웠고 왼편으로는 작은 흙 벽돌집이 돌아앉아 있다. 지난밤 꿈이 떠오른다. 할머니는 생전에 그 걸걸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분은 왔었어요. 할머니 왔었어요. 현관문을 활짝 열고 나간 것 같은데 나는 부엌장 안에 있었고 할머니는 바깥 자드락길에 서서 우연히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그 아랫길에서 여인이 올라오고 있었다. 할머니의 딸이 잠이 깼을 땐 새벽이었다. 그렇구나. 오늘이 사무제. 사무제날 다시 와서 유품을 정리하겠다고 그 여인은 말했었지. 어디서 굴러온 여편네가 내 집 위에다 털을 차고 앉은겨? 귀양 온 심정으로 이삿짐을 내리던 날 할머니가 괜한 생떼를 부려 나는 또 얼마나 절망했던가. 인사차 들른 마을 부녀 회장이 신경 쓰지 마세요. 본래 저런 할머니예요. 워낙 드세고 욕을 잘해서 할아버지들도 못 당해요. 하면서 나직이 일러주었지만 이미 피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람이 싫어 산비탈에다 집을 지은 것이 그만 할머니의 외딴 집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고만 것이었다. 그의 가을과 겨울이 가고 봄이 왔을 땐 또 우리의 텃밭을 묵혀둔다고 반나절이나 호통을 쳐댔다. 이것 봐, 어째 밭을 놀켜두는겨? 그즘 내 마음은 덧나고 있는 상처와 같았다. 바람에 티끌 한 점만 날아들어도 머리 끝까지 아파오는 과민성. 그럼에도 나는 사정하듯 대답했다. 할머니, 남자가 없는 집이라. 아니, 서울선 기생 버선발을 하다 왔나? 요까지 200평짜리 밭은 새스랑으로 찍어 파도 한나절이면 돼요. 어영 걷어붙이고 안 나올겨? 아, 할머니, 왜 이렇게 절 괴롭히세요? 이건 제 땅이에요. 저야 갈든 말든. 어라, 묵정바 맹그는 꼴세 보니 서방 내번지고 온 고 신보통 알겠구먼. 그래요, 할머니. 남편 빼앗기고 온 사람이 그깟 밭골이 보이겠어요? 애까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망치듯 산골로 들어온 저에게 밭대기가 대체 뭐란 말인가요? 전 이미 된소리를 맞은 여편네예요. 세상이 귀찮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폭발해 버린 다음 날 할머니는 마을 구씨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소로 우리 밭을 갈아주었다. 그리고 파, 상치, 쑥갓 등 우선 먹어야 할 푸성기 씨앗들을 뿌려주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 나긋나긋 말하는 것이었다. 그럴수록이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겨. 새끼가 있잖남? 그래도 새끼랑 살아보겠다고 새집 짓고 온 것 아니여? 그러니 집을 갖고 봐. 앞뒤를 댕기면서 풀을 뽑고 꽃난구도 신거. 산에 가서 두릅을 따오든가 뭐든 새끼한테 만나게 헤매길 생각만 해보란 말이여. 그런 복이나마 없는 사람이 숱해. 산바람이 우리 집 모퉁이 벽을 꺽꺽 씹다가
아래로 달려가서는 할머니 집 석판 지붕 위에서 풍구질을 한다. 호박꽃은 아침에 피고 밭꽃은 저녁에 피지. 옛날 시계가 귀할 땐 밭꽃이 활짝 피면 보리쌀을 삶아 저녁을 지은겨. 저녁에 피는 꽃, 나는 하얗게 피어나는 밭꽃을 보면서 밤마다 외로움을 삼키고 처연하게 바라보는 나의 달. 그러나 멀리 멀리로 달아나기만 하는 그 달. 나는 그 서러움을 감추고 할머니에게 물었다. 요즘 좋은 바가지도 많은데 박은 심어 어디다 쓰시게요? 서울서 살아왔다면서 그것도 몰라? 잘 여물려서 장에 들고 나가봐. 바가지 공예인가 뭔가 한다는 서울 손님 까치매양 몰려와요. 아, 할머니의 달은 돈. 홀로 살면서 그 뒤부터 어린 박을 타서 박나무를 묻혀와도 나는 그 귀한 나물맛보다 먼저 돈 되는 일이면 무엇에나 악착 같아지는 할머니가 궁금했다. 당신을 위한 옷 한 벌은커녕 자반 한 토막 사다 먹는 일 없이 한사코 돈을 만들려 했던 할머니의 그 질긴 집념. 당신이 죽으면 마을 공동묘지에 묻어달라는 부탁까지 해놓고 산다는 말을 들었을 땐 혼자 몸이라 스스로 노안을 대비하나 보다 여기기도 했다. 그러나 갑자기 허리를 다쳐 눕게 된 할머니에겐 왕진혼 의사 비용조차 지불할 돈이 없었다. 일어나야 할 텐디 내년 봄에 산밭 일이나 해야 서울댁이 저번엔 왕진비를 갚을 텐데. 손수 흙 벽돌을 찍어 쌓아 올렸다는 할머니의 집. 당신이 읽어온 생활의 흔적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건만 이제 그 집은 겨울 들판에 버려져 있다. 아, 할머니의 껍질. 어쩌면 저 집은 그런 격변을 맞고도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의 고치. 끊임없이 실을 뽑아 스스로 가두는 누에같이 사람의 죽음 역시 그 인생의 무덤, 숱한 사연을 만들며 서서히 갇혀가는 생애의 무덤인 것일까. 그래서 할머니의 넋은 죽어서도 쉽게 저 집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일까. 자신이 풀어낸 탯줄에 잡혀 오늘도 이승의 자들악기를 기웃거리고 있는 것일까. 바람소리가 무섭게 불어대는 무당의 휘파람 소리 같다. 어젯밤에도 바람은 빈 들녘을 휘 돌면서 원기처럼 그렇게 울부짖었다. 그래서 할머니의 꿈을 꾸었던 것일까. 그런데 할머니의 딸은 그 여인은 언제쯤이나 올까. 바람이 석판 지붕을 뒤흔들더니 처마까지 쌓인 나무단을 짓뜯는다. 저렇게 나무를 쌓아두고도 또 산에 가시느냐고 물으면 일거리가 없는 겨울철 나무나 하지 뭘 하느냐고 낫을 꺼내 들더니 그러더니 기어이 나무를 진 채 곤두박질을 쳤다던가. 다음날 아침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아 내려가 보았을 때 할머니는 방바닥에 엎드려 누워 꼼짝도 하지 못했다. 내가 불러온 보곤서 들려오는 척추가 절단난 것 같은데 그 몸으로
집까지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때마다 약을 먹여드렸지만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했다. 차를 불러올 테니 읍내 병원에라도 가보자고 하면 무슨 소리 곧 일어날 텐데 하고 오히려 역정을 냈다. 그러나 엿새째 되는 날 녹두죽을 들고 방문을 열었을 땐 할머니의 눈두덩과 입술엔 이미 저승색이 감돌았다. 가래까지 심하게 끓어 기운이 다 빠져버린 듯한 할머니는 죽그릇을 보고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어깨팍을 움직거려 이불 속에 든 손을 꺼내려고 했다. 내가 이불을 들쳐주자 할머니의 송피 같은 손이 내 무릎께로 다가왔다. 꼭 움켜진 그 손 안엔 축축하게 젖은 종이가 들려져 있었다. 그 여인의 주소였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할머니? 친척도 영감도 자식도 없는 혈혈 단신이라더니 주소의 임자는 누굴까? 김영래. 한 번만 잦아드는 목소리로 할머니가 애원했다. 주소지는 80리 떨어진 읍이었다. 나는 곧 그 여인을 찾아 나섰다. 50세쯤 되었을까?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는 가재골에는 도무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키가 크시고 깡 마르고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저시는 할머니예요. 내년이 칠순이라던가요. 나는 까닭없이 난감해져서 할머니의 특징들을 있는 대로 주워 섬겼다. 다리를 저신다고요? 그런 사람 모르는데 가만 혹시 이름이 후분씨라고. 이름까진 잘 모르겠고요. 헌데 왜 그러시죠? 그분이 지금 앓고 계세요. 한번 뵙고 싶다고 이 주소를. 그러자 여인의 눈시에 단박 전기가 몰렸다. 이제야 뭔가 확연히 알아낸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 더욱이 그럴 때에는 할머니처럼 턱뼈가 단단하게 두드러져 보였다. 먼저 가 계세요. 애들 아버지가 오면 곧 가겠어요. 혹시 딸이 아닐까? 그렇다면 왜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까? 할머니 역시 아이라고 낳아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내 딸 아이를 보고 저런 피부치가 있는 것도 복이라고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수선했다. 할머니, 그분 만났어요. 곧 오신대요. 문 밖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서 외짝 문을 열었다. 썰렁한 방 안 공기가 저교와 함께 훅 밀려 나왔다. 혹시 문고리를 잡은 내 손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눈은 어둠을 뚫고 한사코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내 발자국 소리에 가래까지 삼키고 있었던지 할머니는 비로소 깊은 숨결을 토해낸 뒤 다시금 그르릉거리기 시작했다. 북두 갈고리 같은 할머니의 손이 내 손을 더듬고 있었다. 영래야, 가엾은 새끼. 가래 끓는 소리 사이사이로 그 말이 흘러나왔다. 너에게 너무 큰 짐을 그것이 할머니의 눈이 연륜만큼 바래어 온 그 동공이
내 얼굴에서 헤매고 있었다. 김영래, 그분은 딸이었구나. 벼랑간 할머니가 머리를 꼿꼿이 쳐들었다. 내 아이들에게 돌려보내줘. 내 아이들에게. 그 말은 평소의 목소리만큼이나 힘이 있었다. 그러나 곧 고개가 뒤로 떨어졌다. 그 말이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 저녁 때까지만 기다려주지 않고 할머니는 숨을 거두었다. 그럼에도 기다림을 포기할 순 없었던가. 문 쪽을 향한 할머니의 눈은 감겨있지 않았다. 나는 그 운명을 지켜보면서 내 임종을 생각했다. 내가 죽어갈 때도 남편이 없을까? 그렇다면 누가 딸에게 기별해 줄까? 기별해도 얼른 오는 사람이 없다면 나도 이 할머니처럼 타인 앞에서나 아니면 홀로 운명하게 될까? 이제 12살짜리 딸에 그것 낳고 아우를 못 본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당했을 때 8살짜리 딸은 제 아빠에게 대들었다. 아빠 미워, 미워. 그래놓고 딸은 자기 방으로 달려가 피아노를 두들겨 댔었다. 그 얼마 후 남편은 연거푸 담배를 피워대면서 말했다.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어. 이해해줘. 3대 독자라는 게 죄야. 위자료를 받고 친정으로 짐을 옮기던 날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에게 간식을 만들어주고 부엌 창에 설 때 아래 자드락길로 낯선 남자가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김영래라는 그 여인의 남편이거나 혹은 친척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얼른 뛰어내려갔다. 읍내 경찰서 형사입니다. 할머니의 사망을 확인하려고 나왔어요. 그건 의사가 하는 일 아닌가요? 작년부터 내가 박후분 할머니의 담당이었죠. 남자가 더 대꾸하기 귀찮다는 듯 방문을 열었다. 막 안으로 들어가려던 남자가 주춤 물러섰다. 할머니의 눈이 마치 남자를 보고 있듯 문 쪽을 향해 있었던 것이다.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얼른 내가 일러주었다. 장례는 마을에서 치러준다죠? 남자는 그렇게 의례적인 말을 남기고 내려갔다. 점심때가 되어 가는데 그 여인은 왜 여태 오지 않을까? 그날 여인이 도착한 것은 해가 서산으로 휙 꺾어 돌았을 때였다. 그러니까 남자가 돌아간 1시간쯤 후였다. 여인은 자드락길에서 머뭇거리고 서 있었다. 나는 말없이 내려가 할머니의 방문을 열어주었다. 임종하셨어요. 내가 돌아온 뒤 곧. 여인은 할머니 머리맡에 앉아 오래도록 그 눈을 내려다 보았다. 눈부터 감기시지요. 여인은 내 말을 듣지 못한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표정은 슬프다거나 회한이 아닌 무언가 심하게 엇갈려드는 그런 얼굴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할머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을 전해주었다. 그러자 여인이 마침내 어머님 하고 나직이 탄식했다. 무슨 사연으로 어떻게 서로 소식을 끊고 살았던 것일까. 여인의 수렁 같은 눈이
나에게로 다가왔다. 부인은 누구신지 윗집에 사는 이웃입니다. 이 노인이 언제부터 여기서 사셨지요? 20 몇 년째라던가요? 이렇게 지척에 계시면서 여인의 눈이 허공을 헤매다가 다시금 나에게로 향했다.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아시나요? 그저 혈혈단신이란 것밖엔. 여인의 눈이 할머니에게로 옮겨갔다. 소리 없이 한참을 울고 난 여인은 가만히 나에게 물었다. 이 마을에도 행불자 가족이 많은가요? 부녀 회장은 누구누구를 꼽으며 그렇게 자식 키우면서 혼자 늙어온 할머니들의 남편이 다 전쟁 때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할머니 남편도 행불자? 그런데 왜 당신은 청상가부라고 했을까? 글쎄요, 5집 정도? 한참 만에 내가 대답했다. 여인은 할머니가 살아있는 사람이기라도 하듯이 이불을 여며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까 경찰에서 와서 할머니의 사망을 확인하고 갔어요. 그렇다면 항상 감시를 받고 계셨다는 얘긴가요? 그건 함께 살아보지 못했으니 잘 모르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는 지역을 잠깐만 떠날 일이 생겨도 신고를 해야 하고 인근에 삐라가 많이 떨어지거나 조금만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더군요. 50이 가깝도록 살아오지만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어머니께서 죄를 지었다면 옥살이로 그 죄 닦음이 다 되었을 텐데 어째서 10년 넘게 옥살이를 하고도 자식들에게 돌아올 수 없었는지. 하긴 아버지 때문에 더. 여인은 이불깃을 지그시 움켜잡은 후 하기 싫은 말을 할 때처럼 아버지가 남로당이었지요 하고 나직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당 중책을 맡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일을 도와 여맹 일을 했다. 그때 여인은 12살이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아침에 나간 아버지와 오빠와 엄마까지도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저녁만은 손수 지어주던 어머니라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리다가 저녁도 굶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한밤중에 어머니가 돌아와 조용조용 아이들을 깨웠다. 어서 일어나 옷들 입어라. 어머니는 가방에 간단한 식량을 챙겨 넣은 뒤 7살짜리 막내 동생에게 동저고리를 찾아 입혔다. 아버지와 오빠는? 여인이 물었다. 멀리서 기다리신다. 자, 서둘러라. 그리고 막 방문을 열고 나설 때 그들이 들이닥쳤다. 총을 든 치안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다짜고짜로 아버지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총대로 어머니의 배를 쿡쿡 밀면서 다그쳤지만 어머니는 자기도 몰라 찾아 나서는 길이라고만 대답했다. 두 남동생들은 벌벌 떨면서 울지도 못했다.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본 뒤 어머니만 끌고 갔다. 그때부터 세 아이들은 버려졌다. 집에 버려진 3남매는 먹으며 굶으며 어머니를 기다렸다. 나중에 이웃집 아저씨가 일러준 대로 치안대로 찾아가 보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어디론가 옮겨간 뒤였다. 아버지, 어머니가 꼭 돌아올 것만 같아 집을 비울 수도 없었다. 그래도 세월은 빠르더군요. 진종일 모포장에 쭈그리고 앉아 땡볕 속에 풀을 뜯거나 가을이면 남의 밭을 기웃거리며 고구마 이삭을 주워 나르면서 정신없이 살아오는 사이 내 나이 어느새 20세 홍기가 꽉 찬 겁니다. 외삼촌이 중매해서 우리만큼 가난한 집 둘째 아들과 간단한 혼례를 치루었지요. 우리 집에 와서 동생들과 함께 산다는 약조로. 어린 것들만 살아온 집이어서 허물어진 곳도 많았지만 그 양반이 손을 보아 고치기도 하면서 부지런하고 모던한 사람이라 동생들 공부시키는데도 큰 몫을 했지요. 큰동생은 중학만 마쳤지만 그 아랫동생은 고등학교까지 시켰답니다. 아이들도 다 심성이 착해서 앞길로 나간 일이 없고 지금은 둘 다 제 앞가림은 하지요. 혼례를 올린 몇 해 뒤였다. 큰 동생은 기술이나 배운다면서 타관으로 나가고 막둥이가 고등학교 졸업반일 때였다. 어느 늦은 아침에 물 건너 사는 외삼촌이 건너왔다. 외삼촌이 입을 열었다. 영내야, 누님이 오셨는데 오늘 새벽에 떠나셨다. 옥에서 풀려나셨다더구나. 많이 우시더라. 너에게 너무 큰 고생을 시켰다고. 어린 두 동생 데리고 용케도 살아냈다고. 다 찾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어머닌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종족을 감추신 거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지척에 두고서도 여인은 젖은 눈을 손등으로 꾹꾹 눌러 닦았다. 차디찬 할머니의 얼굴도 그렇게 젖어 있는 듯 했다. 내가 깊이 깊이 한숨을 삼킬 때 여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무튼 여인은 체념을 하고 살았다. 날로 그리워지던 아버지 생각도 잊었다. 그 자신에게도 아이가 생겨나고 또 동생들도 성인이 되었다. 헌데 큰 동생이 결혼하던 며칠 전이었다. 여인은 제법 큰 돈을 우편한으로 받게 되었다. 보낸 사람은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어머니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주소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어머니는 주소 확인을 철저하게 봉쇄해 놓았던 것이다. 그 이후로도 계속 결혼식이 있거나 동생들의 생일까지도 꼭꼭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는지 내 아이의 둘까지 챙기셔서. 여인이 할머니의 눈을 내려다 보았다. 침침한 전깃불 아래서 할머니의 눈은 그림자 때문인지 마치도 울고 있는 듯 했다. 여인은 그렇게 내려다보고만 있을 뿐 언제까지나 그 눈은 감겨주지 않았다. 어쩌면 한마디 이야기도 나눠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낸 푸념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말없이 운명해버린 어머니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문 밖 어둠 속에서는 뜻밖에도 굿씨 할아버지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바람이 나무단 하나를 기어이 떨어뜨린다. 굴뚝뚝 흔들리는 모양이다. 봄이 오면 저 집도 헐어낼 것이다. 그렇구나. 저 집은 할머니의 고치가 아니다. 언제나 얻어만 있던 남루한 그
그 옷이다. 당신의 체액으로 뽑아낸 고치. 그것은 괴이적은 언행이나 왈왈대던 그 성품도 아니다. 그것은 딸과 아들들, 그래 혈육이다. 아니다, 아니다. 할머니의 고치는 그 모든 것이다. 한 안악이 뽕밭 반대편에서 걸어온다. 두 남자와 함께. 그 여인이었다. 아, 벌써 산소에 들렀다 오는 길이구나. 동생들도 함께. 그들 일행이 막 자드락길로 꺾어 오른다. 지난밤 꿈, 당신의 자식들이 저렇게 온다고. 할머니는 저 토담집을 훌훌 떠날 수 있을까? 장례는 이튿날 곧 치러졌다. 여인이 동생들에게 연락해서 시신을 모셔가겠다고 했지만 이장은 자기가 맡은 소관이라 그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상주 노릇을 하던 구씨 할아버지가 상여의 뒤를 따르며 구구구구 산비둘기처럼 울어댔다. 할머니 부탁이라면 깊은 골 버려진 땅까지 소를 끌고 밭을 갈아주던 할아버지, 수틀리면 서로 주먹질까지 하던 호라비 할아버지, 치안대 일을 도왔다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친분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엄마, 점심 안 줄 거야? 등 뒤에서 내 딸이 부른다. 드리고 말고요, 공주님. 내가 활짝 웃으며 뒤돌아선다. 거기에는 내 이기의 고치가 그럼에도 순수한 얼굴로 생얼생얼 웃고 있었다.